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를 내세우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고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관세 충격으로 패닉에 빠졌던 글로벌 증시 이제 향후 흐름은 어떨지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수석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행정부 들었으면은 관세를 갖고 이제 밀어붙일 것은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받은 충격은 좀 의외로 크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은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지금 지수물 흐름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한데 우리 최영훈 보시기에 이번에 지금 여기서 이제 향후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네. 보통은 다 예상을 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조정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이 이유를 우선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세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기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컸습니다. 생각보다도 예외를 많이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컸었는데 그거를 모두 상쇄를 시키는 상당히 강력한 관세가 발표가 되었다라는 우려가 크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관세라고 하는 거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 간 갈등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조금 더 확산이 되면서 그게 경기와 실물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대감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는 조금의 시그널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면서 지수가 등락을 크게 보이는 모습은 보여졌는데 거기에서도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언급을 했던 게 다른 국가들하고는 협상을 조금 더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은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이제 뭔가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아도 크게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 네. 이마저도 좀 지나가면 괜찮을 거다. 관세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지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감세 정책 관련 예산안이 지금 상원을 통과했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관세로 인한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다. 완충작용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트럼프 차원에서는 이 과거에도 지수가 조금 빠졌을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올렸던 바도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셔야 되는 게 확실히 이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들은 아직 제대로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경기 둔화라고 하는 우려가 조금 더 확산이 되는 시기에는 대표적으로는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조금은 여유로워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최 연구님, 이번엔 그러면 유럽 쪽에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 쪽에서 재정 준칙을 갖다가 좀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부양책 써서 한 5천억 유로 그 정도까지 이제 숫자가 나오게 했어요. 결국은 이제 참 유럽이 많이 올랐는데 심지어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이렇게 결렬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럽 증시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때 또 우리 쪽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또 방송에서도 유럽 증시 많이 언급되고 여의도에서는 유럽 관련한 상품들도 좀 그때 많이 또 그거 출시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꺾이고 있으니까 또 이제 약간 어려워졌습니다. 유럽 쪽은요. 유럽은 사실은 조금은 나눠서 살펴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올랐던 게 아니라 1월에는 생각보다도 빠르게 올랐고요. 그래요. 2월에는 생각보다도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3월은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마스 직전부터도 이제 유럽으로 단기적으로 주목을 하셔라라고 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ECB라든지 BOE 측에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연이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을 조금 더 압박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덜한 지역이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3월부터 조금은 빠지기 시작을 했던 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졌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관세 부담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관세 불확실성에 따라서 유럽도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하지만은 드디어 3월에 지수를 눌렸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측면은 무시를 못한다라는 점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유럽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조금은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친기업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러한 정책들이 관세로 흔들렸을 때 조금 더 지수를 반등을 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 한 가지 참고로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은 좀 해소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1, 2월 대비로는 확실히 부담이 해소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고요. 조금은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국가는 연초 대비로 사실은 이 5, 6%씩 오르다가 최근에는 연초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도 3, 4%씩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하지만 유럽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모두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 후반에는 실적 발표도 진행이 됩니다. 해당 시기에 조금은 당분간은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점 한 가지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세 충격을 피하지 못한 건 사실 뭐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어제 장중에 보니까 뭐 니케이, 토픽스 선물 거래 중단되기도 했는데 일본 증시 최근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만큼 최근에 낙폭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이유가 관세 부담을 조금은 피할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과 이 역시도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베노믹스 도입 직후까지도 낮아졌다라는 점이 반영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일본도 관세 부담이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조정 크게 나타났고요. 여기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중앙은행의 정책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에 BOJ 측에서 정책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시키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컸던 업체들 조정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재정위기 확대가 되었을 시기, 여기에 더해서 이 미국 내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가 되었을 시기 이후에 어제는 또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 발효가 되는 모습들 보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이 대표적인 2024년에 반등이 컸던 수출주라든지 이 단순히 이 경기 민감주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엔화 강세 수혜 업체들 그리고 일본 내수주 위주로 조금 더 보시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작년 7월 말 8월 초에 그 이제 BOJ가 금리 올리면서 한번 그때 급락이 오고 아시아 증시가 그때 나왔던 얘기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걱정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관세로 인한 충격이 뭐 주가의 낙폭으로 보나 이런 게 훨씬 더 크고 뭐 시장 변동성 나타내는 빅스도 보면 그때보다 뭐 충격이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지금 여전히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는 그 아직도 그 가능성은 있다는 견해도 있고 이제 그 정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뭐 한투의 하우스뷰나 우리 최영호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엔캐리 청산 이쪽 부분.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네. 환율은 다 아시겠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정책 금리가 인상된 직후 대비로는 조금은 덜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러면 그 영향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당연히 엔달러 환율은 조금 더 달러 인덱스의 방향에 따라서 낮아질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해당 국면에서는 조금 더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열어둬야 된다. 그러면 2024년 8월과 같은 흐름이 나타나겠는가? 그것보다는 조금은 덜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보셔야 되는 거는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 차원에서 볼 때는 국채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증시에는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 2024년 8월 대비로 영향이 덜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 8월에 이틀 연속 일본의 대표 지수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 첫 번째로 빠졌던 시기보다는 어제 덜 빠지는 게 사실이었고요. 어허.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엔달러 환율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성이 일본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도 높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더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그러면 관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들 관련한 언급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어차피 일본도 지금 지표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결국 저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이 매크로 지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됨에 네.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금 더 빠르게 인하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 환경에서 제대로 인상을 시키지 못하면서 금융정책을 정상화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담이 네, 커지는 네. 시장입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일본은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연준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일본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한 가지 우려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증시를 어떻게 보셔야 되나라고 하면은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랐던 게 일본에서 다시 한 번 더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유의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내각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방향성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측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궁극적으로 미국 환경과 일본 환경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정책금리 인사, 엔달러 환율 하락에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뭐 간밤 뉴욕 증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일단은 뭐 이게 단기적인 뭐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분석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전략 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또 우리 증시까지도 앞으로 흐름이 어떨지 좀 예측이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방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레벨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 안 들어올 수는 없는 수준이었다라고는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은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펀더멘털보다도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서 조정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기술적 반등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조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숫자인데요. 이번 주 후반부터는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들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실적을 보고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조금 저가 매수세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추가 상승 여력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대외 불확실성 계속해서 관세로 인해서 커지는 시기에는 당분간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하지만은 펀더멘털 기반으로는 세 지역 모두 상승 여력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어려운 국면에 왔습니다. 이게 코스닥은 현재 전일 대비 10포인트 넘게 반등을 해서 661.88을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코스닥을 갖다가 항상 그 외우기도 쉬운 666포인트 기준으로 보는데 이걸 갖다가 한 10년째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중심으로 못 벗어나는데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보면 2,500, 2,600인데 올라가면은 이거 지금 우리 최 연구원님 보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증시 맨날 이 2,400 근방에서 뭐 2,600 이 타령 안 하고 진짜 앞에 숫자 3자 바뀌기 위해서는 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증시에? 저는 아무래도 해외 담당자이기 때문에 네네. 국가별로 한번 비교를 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이 국가별로 대표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이 밸류라고 하는 거를 보는데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하는 게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동반되면은 조금 더 지수 상승 여력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인 만큼 이 지수 레벨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이 매크로 환경 자체가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게 이제 우선적으로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뭐 증권사들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만 그 IPO 뭐 IB 쪽에 이것 좀 뭐 그쪽 증권사 수익 좀 적더라도 IPO 좀 적게 하는 건 어떠세요? 좀 원성이 잦아가지고 투자자분들. IPO 쪽이 이제 저희 담당 쪽은 아니기는 하지만 네. IPO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환경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조금 더 이제
보시고 하시는데 과거 대비로는 확실히 조금은 덜 활성화되는 게 보이는 만큼 저희도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업 실적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와 관세 정책 또 지금 교역 상대국의 이런 맞불 작전 이러다 보면은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만 보시면은 미국, 유럽, 일본 모두 2025년에 이어서 2026년에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관세라고 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누른다라고 하면은 4월과 5월에 걸쳐서 전망치 그리고 기대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수가 반등하는 속도 자체도 더디고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커지는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기 미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뛰어버렸는데 네. 뭐 특히 장기물이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 엄청나게 뛰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이게 다시 뭐 10년물이 4.2% 근방까지 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이 뭐 주식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하니까 고액 투자자들 돈 많으신 분들은 이거보다도 그냥 막 채권에다가 한 4% 정도면 어떠냐. 채권이 그래도 좀 낫다. 이쪽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권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국채 금리 영향을 예. 크게 받습니다. 이 국채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 경기의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국채 금리가 이 밑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급등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조금은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은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완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빠지기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빠졌던 게 이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근데 있겠고요. 되돌림으로 보기에는 너무 막 호들갑스러워가지고. 그만큼 빠르게 빠지게 됐죠. 많이 국채 빠졌기 금리가. 때문에. 네, 예.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시중 금리가 많이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 금리와의 격차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이 기준 금리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돌림도 생각보다도 빠르게 나타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이라고 하는 측면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채권이라고 하는 이 자산 자체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진 환경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준 금리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국채와 관련을 해서도 관심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난해 2024년 상반기에는 대표 성장주 미국의 M7 기업들 위주로 따라가는 장세였다라고 하면은 2024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혜 업체들 위주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덜 부각이 되었던 업체들 자산군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2025년은 조금 더 투자 다각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자산군도 조금은 다양화해서도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은 어때요? 최근에 금 가격 굉장히 이게 좀 올려서 뭐 정말 상행 조정한 그런 아이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금 보면은 이제 레인지가 넓잖아요. 예,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최근에 좀 간밤에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 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이 반짝반짝거려서 예뻐서 이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가 되면은 조금 더 수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관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이 모든 사람이 그렇듯 언제까지 딱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 금을 이제 모으고자 하는 안전자산을 모으고자 하는 심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 빠르게 높아졌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덜 올랐던 이 주식이라든지 조금은 부담이 낮았던 곳으로 분산이 되면서 금이 오르기 시작하죠. 조금 더 이제 올랐던 네. 분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다시피 2025년은 조금 더 포트폴리오 다각화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측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영건님, 10초짜리 질문. 진짜 마지막 실탄이에요. 마지막 몇백만 원 실탄 남아 있는데 삼성전자 살까요? 엔비디아 살까요? 그냥 뭐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해외 담당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도 좋기는 하지만 전체 미국 지수에
이 지수를 추종을 하는 ETF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도 그렇게. 방법이다라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해외 남당대입니다 할 때 약간 그 그래서 답은 AI 느낌. 열심히 이제 조심했다라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